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렇게 위덤 칼리지 수강생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그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직관의 능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세계 변화의 주요 흐름들을 한번 탐구해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트럼프의 미국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뭐 미국은 우리나라한테는 제일 이제 중요한 그런 국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근히 좀 둔감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미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 거 아닌가. 물론 저도 그러한 이제 실수를 종종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편한 대로, 왜? 내가 기준점으로 삼고 싶어 하는 무엇인가가 변하기 시작하면 고려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일단 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모습은 이제 2024년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미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사회를 딱 잘라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이 선거를 치르는 이 순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났으니까 누가 이겼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그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어느 당, 어느 지역 동네에서 몇 %, 그 어느 동네라는 건 주로 행정구역 단위에서 이야기되고 끝나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느 동네가 좀 변했네, 어느 동네가 이겼네, 그러고 끝나지 디테일하게 그 선거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당히 디테일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금 이 모습은 미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중서부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은 왜 점들이 거의 없지? 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이 지역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인구의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루어진 투표 행위를 표현한, 즉 인구 밀도와 득표를 동시에 표현한 이제 그러한 도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공화당, 그 다음에 파란색은 민주당,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민주당이라고 우리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양쪽 해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처럼 이제 보이는 지역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붉은색 공화당이 쭉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원래 그런 지역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인구가 밀집돼 있고 양쪽 해안가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이고 이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선거를 하고 나면 영남과 호남을 딱 가운데 잘라가지고 동쪽 서쪽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지역적 분포에 따라서 양당의 지지 구도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사회는 지난 한 20년 사이를 거치면서 점점 어느 지역은 어느 당, 나는 누구 지지, 이런 것들이 매우 명확한 그러한 구도를 걸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파, 좌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보통 좌파라고 이제 불리시는 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가치에서 배제되는 어떤 소수에 대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권리를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파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가치를 이제 중시하고 성장이라는 파이를 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좌파, 우파 뭐 이런 사실 비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는 좀 적절치 않은 이제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유럽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좌파라고 할 만한 정당이 과연 있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이란 나라는 민주당은 좌파, 그 다음에 공화당은 우파,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빨간색이 많다라는 것은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이 우측 상단으로 향하게 되면 이것은 공화당에 유리한 쪽, 그 다음에 좌측으로 향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좀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측 상단으로, 즉 일사분면 쪽으로 이제 그래프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민주당한테 유리했던 지역들이 이번에는 공화당한테 많이 표를 던졌다. 어쨌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던 아니면 민주당에서 실망을 해서 공화당으로 옮겼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민주당 지지 지역이 지금 공화당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주당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보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한 번만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나왔죠. 나는 트럼프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라고 해서 나왔고 그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2022년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구도가 좀 틀어졌죠. 그래서 올 초에 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2024년에 잘 달릴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이러한 이코노미스트의 표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고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누구도 말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것이 민주당의 패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즉 올해 초에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뉴욕타임즈인가요? 아마 여기서 했을 것 같은데 흑인, 그 다음에 라티노, 그 다음에 기타 모든 비백인 유권자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어떻게 보면은 급락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결과를 냉정하게 생각을 했으면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을 계속 가는 게 맞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 부분 특히 민주당이 더 늙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를 외친 경향들이 좀 있었고 현직 대통령하고 맞서가지고 내가 대통령 후보가 나가겠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유력했던 상원의원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래 현실은 그런데 그러면은 왜 민주당 지지자였던 흑인, 그 다음에 라티노,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왜 바뀌었지?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나를 이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돼서 과거의 민주당 지지자에서 공화당 지지자로 이제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일을 잘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백인이 주도하던 미국 사회였어요. 히스패닉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1960년대 민권법 시절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차별 철폐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식들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러한 인식이 바뀌면서 나타난 변화가 뭐냐? 그 이전에는 차별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왜? 소수는 모여야만 그나마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흑인은 흑인들끼리 모여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 여러 가지 그나마 보호를 받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차별과 관련된 인종과 관련된 차별적 요소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이들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좋은 집, 나는 더 좋은 직장,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곳 이런 식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을 나타나게 되느냐? 주변이 다 민주당 지지자예요. 나 혼자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선뜻 나의 정치적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을 벗어나면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나의 정치적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별로 부담이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하고 나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뭔가 판단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되게 싫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들, 전혀 나랑 영향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그럽니다. 나의 대부분 친구들은 나와 다른 인종들이야 라고 하는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트럼프 지지로 아주 쉽게 기울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대신 나와 원래 이제 내 주변도 다 흑인 친구들이야. 내 주변도 대부분 다 라티노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늦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뭉쳐져 있던 공동체가 차별적 요소가 줄어들면서 점점 이제 섞여 사는 바람직한 사회죠. 섞여 사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가 결정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정당들은 재밌게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지 기반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꿉니다. 지금은 공화당이 미국 남부 선벨트라고 하는 남쪽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또 반대였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제 미국 역사에서 보면 몇 번 이제 스위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원래 공화당은 고학력 잘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기득권과 긴밀하게 연관된 층이었는데 선거를 거치면서 특히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2016년, 2020년, 2024년 어느 쪽으로 갔나요? 저학력, 그 다음에 소득과 관련돼서도 그동안에는 공화당이 전혀 공략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공략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빌 클린턴이 장악했던 이러한 지역에서 점점 이탈을 해서 결국 2024년 해리스는 이제 고학력, 고소득자 중심의 어떤 민주당으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 한 30년 정도 되는 상황에서 미국 사회가 서로가 지지 기반을 바꿨고 더 넓은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보면 향후 4년 후의 선거, 즉 2028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다시 치러질 때 민주당이 과연 이러한 구도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냐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실 텐데요. 사실 이 정당이라는 구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월드컵에 나갈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아에서 이 예선전을 치르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국 축구팀들은 아시아 예선에서 모든 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는 팀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무조건 한국을 잡는 전술을 들고 나와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선을 쉽게 통과하려면 이들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의 특화된 선수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 위주로 만약에 선수를 꾸리면 본선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동의를 받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요 두 가지의 잣대에서 요거를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국민들 전체적인 커먼센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과 정당의 인식이 비슷한 정당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 화살표를 보시면 민주당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요 회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평범한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뭐 어떻든 왼쪽으로 갔든 오른쪽으로 갔든 자관 어떻든 간에 뭔가 정책에 대해서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어퍼머티브 액션이죠. 그러니까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지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바뀝니다. 바뀌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면은 지난 한 3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 변화와 비슷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0년, 2004년 때는 아주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2년을 기점으로 2012년이면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던 이제 그 시점인데 그 시점서부터 국민과는 전혀 상관없이 왼쪽으로 막 튀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보다는 상당히 극단적인 정서가 주도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은 이러한 급진적인 의제를 내세우면서 이러한 세력들이 점점 강해졌는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그 흑인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보수적인 면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든 뭐 내가 생각하는 거랑 민주당이랑 비슷해라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라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아메리칸 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그러죠. 가운데가 이게 불룩 솟아 있는. 근데 이렇게 보면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오른쪽에서 조금 더 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중도 우파 정도 성향을 가 있는데 비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민주당의 엘리트라든지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중도와는 국민의 중도보다 훨씬 더 왼쪽에 그리고 롱테일처럼 이쪽으로 길게 뻗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상한 세력, 내가 신뢰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하고 상당히 맞추면서 결집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당은 공화당은 다르지 않아 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좌회전, 그 다음에 진보적 포지션을 채택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독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전체 유권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따라가는 정치 세력이 패배한 것이 이번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면서 이제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은 트럼프가 뭘 하고 싶지? 라는 점인 거죠. 즉 트럼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들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이미 한번 겪어봤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실 트럼프의 생각 자체 그리고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번 큰 변화를 겪습니다. 재밌는 점은 그러한 큰 변화를 겪는데 무슨 총칼을 들고 싸운다든지 혁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죠. 남북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정치 세력의 교체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그러한 한 번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안정된 모습을 연출을 하는 이러한 것이 미국적 특징인데 사실 미국은 20세기 들어선 두 번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이 대공황 시절에 취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 딜이라는 걸 내세웠죠. 뉴 딜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과의 새로운 거래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통용되지 않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정치권과 그 다음에 국민들이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도저히 기존 정치 세력에서는 통용되지 않던 뭐 노조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소외돼 있던 농민들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이제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뉴딜 체제는 한 4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하나의 체제가 보통 들어서면은 한 40년 정도가 맥시멈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1930년대 들어왔던 이러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체제는 1970년대 들어오면서 많이 약해집니다.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가 극도의 혼란상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후반쯤 되면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이제 팽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별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은 뉴딜과 달리, 즉 뉴딜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챙기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챙겨주는 정당을 지지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시스템이었죠. 강력한 국가, 큰 정부 이런 체제였는데 비해서 레이건은 그거 안 된다. 이제 그거는 수명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 많은 것을 돌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 이런 것이 다 이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 사회는 그 극심한 어려움에서 1980년대 중반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40년 동안을 이제 유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서 다시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 사회를 또 바꿔놓고 있다. 어떻게 보면 40년 주기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된 트럼프 대통령 이 세 사람의 차이는 뭐냐?